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기획부 김명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3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 오늘 촬영된 영상은 11월 29일 날 한가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공개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 오늘 포럼 주제는 가족위기 지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오늘 발제 내용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님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가족정책 서비스의 중심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정부 부처, 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전국의 가족센터, 지역센터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책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 전략과 가치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 체계로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와 가족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위기 대응이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와 고위험 가족 발굴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 위기 지원 체계 구축 전략 연구를 추진하여 가족 위기가 무엇인지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가족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제3차 온라인 가족 포럼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주제 발표를 해주실 강영금 소장님, 그리고 오늘 저장을 맡아주신 최성욱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영애 센터장님, 임진경 동장님, 전현진 부장님, 강복정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위기란 경제 위기,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구성원의 어려움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가족의 안정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2023년 가족위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족 위기에 대응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와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논의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이 포럼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가원에서 진행했던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결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연구의 책임 연구를 맡아주신 정영근 미래가족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근입니다. 이번 가족 위기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넓고 방대하고 또 어려운 주제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가족 위기 지원 체계 구축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요와 이론적 고찰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가족의 위기 분석,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의 가족 위기 지원 현황과 수요 조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가족 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뭐 가족의 가치관이라든가 규모,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가족 변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 혹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라든가 사회적인 재난 등과 더불어서 가족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가족 돌봄에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나 우리의 정책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심각한 그 위기를 겪는 가족들 혹은 뭐 한부모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 진입 가능성이 많은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하에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위기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제가 우선 문헌 분석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위기와 관련된 연관어들,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과정 안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저희의 방향이 잘 맞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가족센터가 지금 가족 위기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가족 위기의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위기의 개념은 뭐 여러 사람들의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상에서는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이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위기가족 긴급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술적인 접근을 보면 위기 사건이나 뭐 스트레스 사건 발생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의 안정성이 이제 심하게 저해됐을 때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뭐 범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가족의 위기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관계적, 개인적, 가족 외적 위기로 나누고 그 안에 작은 소분류를 해서 전체 2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정이라든가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은 보통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약간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면서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고 거기에 그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요. 또 이때 자신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뭐 지역사회의 자원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가 생긴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잘 조절 잘해서 일상 유지로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문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가족 위기라고 볼 것이냐,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기한 그 가족의 유형을 근거로 해서 한국 가족의 위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족 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은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했고요. 언론 기사, 다양한 SNS를 통해서 발생하는 언급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족 위기에 대해서 어떤 그 얘기들을 연관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 위기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검색어를 가족 유형과 더불어서 가족 위기 유형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유형은 여러 가족 유형을 넣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안 나온 것들,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 25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대상 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검색을 했고요. 22년은 1월부터 7월까지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가족 위기 연관 키워드가 뭐 장애인, 참여, 교육, 자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2019년부터 어려움이라는 그 용어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지원, 지역, 센터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 21년까지 거의 비슷한 그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려움, 지역,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년에는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확 뛰어나게 되는 걸 보이시죠? 이것이 2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면서 같은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년, 20, 21, 22 비슷한 성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 언급량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키워드만을 모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언급을 했냐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는 21년에 굉장히 그 키워드 언급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22년은 1월부터 7월까지만 했는데도 반 이상 훨씬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그런 언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주요 키워드 트렌드도 그림상으로 보면 그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종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유형별 위기 키워드는 아까 26가지 가족 유형으로 나누어서 쭉 봤는데 너무 많아서 몇 가지의 그 위기 키워드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이제 생애 주기별로 구분을 해서 위기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오히려 가족 유형보다는 생애 주기별로 조금 더 키워드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일단 그 생애 주기는 거의 비슷하게 그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명확한 어떤 구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기 가족 사업에 대해서 그 실제 센터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조사는 정량조사하고 정성조사를 나누어서 했고요. 정량조사는 가족센터 종사자 에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 240여 개 센터 중에서 152개 센터가 응답을 해주셨고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조사 FJ는 88개 위기가족 사업을 하는 88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팀장급 이상 분들에게 정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은 그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은 가족 위기 관련 사안 뭘 하고 있는가,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 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족 역량 강화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종류별로 보면 그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많이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교적 골고루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위기 유형별로 나누어 보니까 네, 발달적 가족 위기는 가족센터에서 이제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활 주기상으로 봤을 때 자녀의 독립이라든가 은퇴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위기는 개인의 상대적인 그 상대적으로 생애 주기와 연관성이 높아서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능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위기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적인 가족 위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제 가족 관계적인 갈등, 학대, 방임, 가정 폭력 이런 쪽에 많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상시 지원의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학대라든가 방임,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심각한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와 전문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 위기다라는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위기는 앞에 두 위기보다는 그 상시적인 지원의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소외와 우울 쪽이고요. 소외와 우울, 1인 가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시적인 지원 비율은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병원이나 경찰과의 그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난과 같은 가족 외적 위기에서는 그 상시 지원의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범죄, 경제 위기, 불경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시 지원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가족 위기의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든가 가족 위기의 유형별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위기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부재와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체계성,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지침 또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물었을 때 이제 가족위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신규 서비스 추가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위기 대응에 맞게 개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개편해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지원하게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언급이 많았던 것이 이제 진단 지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단 지표와 성과 지표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같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그 정량적으로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 같은 것은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질적인 것들이 많은데 정량적으로만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다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가족 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했습니다. 지원의 기본 방향은 크게 가족 위기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가족 위기는 가족 기능의 약화로 가족 안정성이 위협됐을 때를 가족 위기로 본다.
그때 가족 위기는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로 구분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족 위기는 사회와의 관계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안녕에 기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체계화와 차별화 두 가지를 들었고요. 체계화는 아무래도 지역 단위 서비스 또 지역 단위와 뭐 어떤 광역 단위의 체계화 이런 등등을 얘기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차별화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사업에 차별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단된 가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우리가 한다라고 보고요. 이 그림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가족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전 및 현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또 법적인 제도로서 보완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족 생활에 국한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세 분야와는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족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위기 가족의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건강센터 혹은 한가원은 이제 가족 기능 지원을 통한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촘촘한 위기 가족 지원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가족 기능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 두 가지 목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4가지와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가족 위기 지원 기반 마련과 가족 위기 지원 서비스 표준화, 매뉴얼화라든가 관리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서비스의 표준화, 그다음에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들은 뒤에 제시를 했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긴급 위기 가족 지원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긴급 위기 가족 지원 과정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중간중간에 사례 적합성이나 위기도를 판정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가족 위기를 판정하고 판단해서 가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간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들을 강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분야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기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뭐 긴급 위기라든가 긴급 가족 위기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위기 진단, 측정,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긴급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이제 확대해야 되고 항상 이제 가족 위기를 항상 예측하고 판단하고 항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 그다음에 현재 위기가족 사업을 88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또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가족센터라는 훌륭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가족 위기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빨리 판단하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가원이라든가 가족센터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은 토론자 선생님들께 보충 부탁드리고요.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정영금 소장님께서 그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전연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위기가구분석부 부장님께서 사각지대 및 위기가족 발굴 모형 소개 및 가족위기 지원 강화 논의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분석부의 전현진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소장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이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 저희 보건복지부의 사업 그리고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또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시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위기아동 발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운영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14년도 2월 달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었고요. 세 분의 어머니와 두 따님이 이제 그 메모를 남겨놓고 정말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어떤 소정의 돈을 남겨놓고 세상을 뜬 그런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위기 정보를 입수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 부분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최근에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복지계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런 마음 아픈 사건들을 토대로 또 진화하면서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먼저 위기 징후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고위험 가구를 예측 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 조사하고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그 위기 정보들을 입수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먼저 예측해서 위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새로운 입수 정보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연계할 때 이 사회보장급여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8개 기관에서 현재 39종의 정보들 단전, 단수, 또 건보료 체납 등에 관련돼서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정보들을 쭉 입수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자체에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동장님께서도 오셔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현실감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위기 가구를 선별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데 그 지자체는 읍면동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논의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의 공무원분들께서 가정 방문을 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격월로 1회씩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됐고 모형은 시계열 모형 등으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몇 가지의 모형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약 133만 정도의 발굴 대상자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상담 조사를 통해서 약 66만여 명의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한 49.5% 정도가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그런 예측해서 찾아내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위기 아동 발굴 지원을 위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평택 원영이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역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대상자들을 예측해서 현장에 내려보내고 그곳을 참조해서 고위험인 아동들을 둔 가정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목적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활동 지원인데요. 역시 이것의 법적 근거의 하나가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변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주기가 분기별 1회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게 되고요. 10월 조사의 4차는 만 3세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3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은 유아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 3세 정도에 이제 언어를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둔 가정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입수 자료가 44종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있는 변수들을 기반으로 하고 아동 특화 변수로 해서 이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받았거나 뭐 아동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변수를 입수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역시 이 부분도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읍면동 공무원분들께서 가정 방문을 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실시간으로 발굴해서 내려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한 대상자를 위험에 있는 대상자를 예측하고 결국 그 위치를 그 아동들을 찾아서 찾는 활동들은 지자체의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리되는 또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2개월, 위기 아동은 3개월의 처리 시간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좀 고민이 되거나 함께 좀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도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족센터는 시군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나 이아동 행복지원 사업 등등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 움직이는 가정방문이나 통합사례 관리는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달체계 중심에서 시군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체계를 서비스 연계를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조밀하게 전달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고민을 할 때 지역사회 중심
중심이라는 부분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현황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또 같이 그러니까 좀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적 가족위기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분석해 주신 거에서 은퇴나 자녀의 독립 시기에, 즉 중고령자 측면에서의 발달 시기에서는 좀 지원 서비스가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분석을 해보거나 할 때 또 다른 위기각으로 바로 이 소득 문제가 있는 이 고령층, 왜냐하면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지고 지금 여기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늦어지면서 기초연금은 65세고 국민연금은 역시 65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득은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소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더 서비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계적 가족 위기에서의 서비스 지원에서 아동 방임 등 학대 관련 문제를 지닌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가서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넘어가는데 신고가 되었으나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일반 사례로 들어옵니다. 그 아동들을 뭔가 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족센터의 그 역량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방임이나 부모 역할을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좀 서비스가 제공되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 위기에서 1인 가구나 자살 관련 대응에서는 정말 우리 그 가족센터에서 갖는 강점이 정말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었고 앞으로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은 가족관계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가족 체계론적인 관점으로 개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센터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말 10분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한 부분에 서도 가족센터의 오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지향점에서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진 사회보장정보원 부장님께서 그 위기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 위기에 대한 그 선제적인 사각지대, 특히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것을 이제 지역 센터 또는 지자체에 이렇게 통보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관 간에 연계를 할 수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이 가족센터의 기능이 어떤 단위로 읍면동 단위일지 시군구 단위일지는 굉장히 서비스 전달책의 구체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아마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족 위기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회보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민하셨다는 부분은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임진경 구로구 개봉일동 동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지자체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소개에 대한 토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개봉일동장 임진경입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 발굴 제도로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유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통보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체납 정보 등 총 18개 기관 39종의 정보를 가지고 취약계층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계층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지역이란 지하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주거 취약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주거 취약 거주 중인 중장년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 동복지 담당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통해 주거 상태, 경제, 건강 상태 내용을 체크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주민등록법상에 의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실행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통의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면서 위기가구라고 판단되는 세대를 동복지 담당에게 연계하면 복지 담당은 추가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서 공적 부조 및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 수도사업소, 택배영업점, 편의점, 미용실, 고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으로 이러한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신고하고 모니터링하는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 주민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우리 동네 돌봄단, 스마트 플러그, 서울 살피미 앱, AI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복지 영역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또한 지역 주민을 찾아가 활동하고 상담을 통해 기존의 복지 대상자뿐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을 하자는 취지에서 전달책의 개편인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취약계층 전수조사 같은 사업은 조사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 영역에서 시행을 하고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대상자 관리는 공공 영역에서 맞는 이런 조사와 지원 그리고 관리 영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지원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던 공장의 문을 닫고 난방이 중단된 공장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미혼의 60대 남성으로 1인 가구 조사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또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고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한 가구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고등학생 딸과 둘이 거주하는 북한 이탈 가족입니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구였고요. 그래서 취약 거주자 조사 중에 발굴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고 또 SH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이사 지원 서비스를 하고 또 이제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공부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책상이라든지 가구를 침대를 지원해서 청소년 방을 지원받은 가구입니다. 이렇게 취약계층 발굴이라는 것은 많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는 2가지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경 동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시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 지자체의 일선에서 이러한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활동들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그리고 이런 가족센터들이 어떻게 지자체에 있는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 또 특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어떻게 함께
사각지대에 계신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지자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박영혜 안산시 건강가정진흥센터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가족위기 대응 체계와 연대에 대해서 토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영혜입니다. 저는 발제문을 들으면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 가족센터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종사자들이 이 사업의 방향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는 14년 동안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리고 가족의 위기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 발제문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실천가로서의 어떤 그동안 겪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위기 지원의 범위와 예산 책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를 접하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상담 영역과 돌봄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담 영역은 이제 상담 부분에서 하는 거지만 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매뉴얼에 명시된 것에 따르기는 합니다만 이 대상자들의 그 욕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위기 지원의 그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센터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거점 기간이 이제 88개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거점 기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예산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명확성도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및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종사자의 근무 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그 사업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 근무를 하다가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또 공석인 상태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한이 짧다 보니 사례 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경력이 없이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자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위기 지원의 지지 리더는 상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의 방문이 적합하기 때문인데 지지 리더 비용으로서는 상담사를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건 상담사의 위기 상담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의 판단이 어렵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위한 기관과의 연대, 유연성과 정보의 확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위기 개입의 경우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이혼, 재난, 사망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입인데 성폭력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자살일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재난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센터, 정신보건센터, 적십자사 등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의 위기 개입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저희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폭력의 경우 그나마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보건센터나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족센터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건가의 일반 상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사자의 짧은 근무 연한으로 볼 때 가족센터 위기 개입 복지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량사업에서 위기 개입을 하고는 있으나 사례 관리 중에 이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연계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건가의 일반 상담에서 위기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상담사들이 일반 상담으로 상담을 하다가 내가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다. 아니면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상담사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위기이지 않냐. 위기 상담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일반 상담하고 위기 상담비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상담사들이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일반 상담이 이게 위기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 상담사들이 그러면 정말 더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 똑같은 상담사가 더 질적으로 더 고급의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상담으로 가는 것들은 중간에 그러한 말들이 나와도 그냥 일반 상담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위기로 우리가 정말 실적으로 건지고 싶다고 하면 그 일반 상담에서 위기 건수로 추출해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는 역량 종사자들의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인데요. 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센터장들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종사자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분과활동이나 그리고 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활동들을 함으로 해서 유관기관의 이해와 정보의 습득을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컨트롤 타워의 역량과 네트워킹인데요. 진흥원에서는 이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회기적인 부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종사자들은 단회기가 아닌 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요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외적 위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인 그 기관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88개 센터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88개 센터에서 도별로 좀 나누어서 이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센터들의 어떤 몇몇 센터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예산과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충청도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족 외적 위기에 대한 전국적인 서비스 지원을 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 공유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족 외적 위기에 대한 전국적 서비스 지원 결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지진이 났거나 안산 건가에서 헛가리 사고 지원을 했을 때 이 어떤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했었다는 정도를 전국적으로 공지를 해서 알도록 함으로 해서 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족센터의 위기 개입에 대한 입지의 축소입니다.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들이 상담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의 복지정책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필요하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가원에 실적관리 시스템이 나와 있는 그 파일의 그 표를 보시면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상담 전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제 다 보았을 텐데 센터장들이나 종사자들이 이 표를 보았을 때 가족센터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그 통역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위기 돌봄이라는 영역이 들어가서 우리 건나가 통합 대표 번호가 들어갔으면 전국적으로 더 효율적인 그러한 확대된 그러한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계신 우리 종사자들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 가족센터의 변천을 보아오면서 제가 항상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센터를 이용하면서 누군가는 어떤 가족들은 분명히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애 센터장님께서
실제 지역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개선 방향, 특히 그 컨트롤 타워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지역센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열정, 헌신 굉장히 좋고 또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거는 지역센터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거로 보고 지적하신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해주셨지만 아마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특히 가족 외적인 이런 위기에 대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조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점은 아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 같이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포함해서 좀 숙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전문성 향상 본부장님께서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주제 발제에서 제시한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과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이제 그동안 가족센터와 더불어서 세월호 사건, 포항지진, 동해 산불, 수해 코로나, 이태원 참사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전국센터와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안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족 위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와 또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범사업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그동안 가족 위기 지원을 했던 사업들을 보다 더 확대해서 전국 244개소의 가족센터와 함께 가족 위기 대응 협의체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주제 토론과 더불어서 저희 사업들을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주제와 이제 관련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영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의 미션과 그리고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족 서비스 허브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가족 위기 대응 체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로 가족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기획 강화, 가족센터의 성장 지원 강화, 그리고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고위험 가족 발굴 및 지원 확대, 가족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의 다양한 전략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보시더라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략 목표인 가족 서비스 허브 기능 강화와 가족 위기 대응 체계 강화의 핵심 내용과 매우 맞닿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에서 이제 제시한 많은 내용들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목표에 따른 이제 4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와 관련돼서 전국 단위 가족 위기 지원 기반 마련에 있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그 긴급 위기 개입 대응 체계 구성이라는 틀에서 가족센터와 함께 2020년부터 가족 위기 대응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0 화재 사고
지원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행안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었고 여기 과정에서 저희가 완전하게 그 이제 대응체계 안에 핵심 주체로서 이제 자리매김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청 그리고 아까 박영애 센터장님 계신 안산건가센터, 이천가족센터 또 거기에 피해자의 원래 가족이 있던 천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저희 가족센터가 할 수 있는 장점인 사고가 일어난 지역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 관련돼서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역할로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제로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급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과 또 단계별 위기 개입 대응 강화, 가족 위기 진단 및 관리 지표 개발과 활용이라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0년부터 그동안 해왔던 긴급 위기 지원과 관련된 실무 가이드와 또 화재와 관련된 내용,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 대피 훈련 실무 가이드,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연구에서 제안해 주신 가족 위기에 대한 이제 센터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와 사회적 재난 시 가족센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재난별로 그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로 제안해 주신 가족 위기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접 서비스 개발과 간접 서비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그동안 이제 직접 사업으로서는 사회적 재난 전문 교육 실시와 센터장 워크숍,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접 서비스로서는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안내하는 가족사업 안내인 사업 지침에 모든 가족센터들이 지자체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체 활동에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과제로 말씀해 주신 가족 위기 지원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가족 위기 지원 안전망 구축과 사회재난 체제로의 가족센터 편입에 대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그동안 시범 사업 운영 체계로 해왔고 2022년에는 이제 해당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보다 더 행안부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임아동 청소년 원가정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원과 가족센터 또 해당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 경찰,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전화 상담에 가족센터와 관련된 전화 내용은 없지만 긴급으로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있어서 가족 상담 전화의 13개 국어 3자 통화에 대한 안내를 했고 가족센터와 관련된 긴급 상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안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도 포럼에서 이제 느꼈지만 앞으로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회적 재난 활동 전문가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 공공기관과 여러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을 가족센터와 연계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 또 저희도 사업 기획을 해서 보다 더 사회적 재난과 관련돼서 가족 서비스에서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사례 관리와 상담이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심리 정서 지원 차원에서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더 이제 확대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보다 더 이제 이름이 더 알려져서 누구나 가족 위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재난과 관련돼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이제 그 자료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그 전국 244개 센터와 그리고 지금 시도 가족센터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선은 이제 위기가족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면서 전국센터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사고 다음 날 여성가족부에 저희 상황을 보고하고 또 제안한 내용인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도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이 이제 오늘 주제 발표에서 88개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9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에는 5개소가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을 전국센터로 확대해서 긴급 위기 가족과 관련돼서 가족센터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더 이제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회적 재난 전문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좌장이신 우리 최상욱 교수님께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교육에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 재난에서 피해자 또는 희생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남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가 주요 대응 체계 내에서 포함되고 또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복정 본부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가족 위기나 또 우리 사회적 재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관기관 간의 협업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연계 체계가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이렇게 하위 단위에서 이런 수직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수평적 연계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가부와 한가원 또 지역센터 간의 이런 연계 체계는 이런 그 큰 두 가지 틀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우리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유관기관하고 수직 수평적인 연계 체제를 꼭 서비스 전달 체계뿐만이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제도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화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계신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 특히 오늘 그 동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지자체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 어떠한 지역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해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재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포럼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영금 소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그리고 또 네 분의 토론자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제언의 말씀 또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복지부와 지자체의 위기가족 발굴 사업이라든가 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제언들, 그다음에 대응 노력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의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한가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건강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끌어나가는 것이었다면 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뒤에서 받쳐가면서 위기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가원이나 가족센터가 가족 위기 지원망을 잘 구축해서 가족 위기 지원의 어떤 중심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위기 지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패널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동장님까지 아주 의미 있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가족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좌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가 위기관리에 내재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데 저 또한 오늘 제가 토론의 말씀을 직접 드리진 않았지만 약속을 드리고 우리 위기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우리 토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온라인 가족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